더불어민주당 공식 팟캐스트 진짜가 나타났다 시즌 3 29번째 방송 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 출연하신 전해철 최고위원은 가셨고요. 2부는 계속해서 강훈식 대변인 그리고 최민희 위원장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 잠깐 언급했는데요. 여야가 이제 국회 정상화에 대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구체적 내용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원내대변인님, 네. 이번에 그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것 의의라고 할까요? 뭐가 있을까요? 일단 먼저 이 합의 과정에 먼저 보고를 좀 드려야 돼요. 예. 우원식 대표가 이 합의 전에 한번 눈물을 보여가지고 예. 또 한번 이 이야기가 많았었잖아요. 본인은 눈물은 안 보였다, 울컥했을 뿐이다 이러고 있습니다. 글썽글썽하셨어. 네. 이게 어떤 거냐면 제가 오늘 이동영 작가하고 뭐 먹을래? 그래서 이야기를 했더니 소고기 먹을까? 그래서 소고기 먹어. 그러고 나서 이제 최민희 의원님한테 가서 뭐 드실래요? 저기 소고기 먹겠다는데 했더니 난 돼지고기 먹을 거야. 그래서 그래 그러면 다시 와서 야 그럼 돼지고기 먹자는데 우리 돼지고기 먹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맨 마지막에 자유한국당을 만나러 가잖아. 그러면 난 채식주의자인데 딱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그거를 생각해 진짜 내가 지금 처음 공개하는 건데 2층에 대표실들이 다 있어요. 원내대표실들이. 원내대표실, 거기를 정말 문지방이 닳도록 매일 가는 거야. 그리고 나한테 막 기자들은 물어봐. 뭐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늘 만나고 있죠. 늘 협상하고 있죠. 지난한 과정을 한 거야. 그리고 나서 그 전날 저녁에 이런 것들 대략 구두로 합의를 다 해요. 그래서 원래 이 안과 별로 다르지 않는 안을 며칠 전에 한 거예요. 근데 사실 국당한테 국당 이야기하면서 국민의당 이야기하면서 우리 그 우원식 원내대표가 울컥한 건데 뭐 냉정하게 말하면 자유한국당은 못된 시어머니라고 쳐. 말리는 신우이고 짝인 거야. 이게 다 할 것처럼 이야기했다가 딱 그 자리에 가서 예를 들면 어젯밤에 이렇게 다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합시다. 이렇게 하면 뭐 이거 안 된다고 이제 와서 딱 현장에서 카메라 기자들 쫙 있는 데서 이야기 다 해놓고 마지막에 그러면 국당이 예를 들면 자유한국당 대표님 그러시면 안 되죠. 이 말을 거들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다 밤에도 이야기한 건데. 근데 나 몰라라 이렇게 하시는 거야. 있으니까. 그러니까 더 서운 거야. 이게 말리는 시누이 같은 그런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너무 서운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지난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만들었어요. 이걸 만든 거고 이번의 의미는 일단은 정상화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되게 기대하고 기다리는 추경 문제를 일단 개문발차한다. 개문발차한다 안 들어있어. 합의는 아니잖아. 사당 합의에는 빠지는 거지. 사당의 합의니까 이 합의문은 사당의 합의거든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까지 합의한 것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즉 바꿔 말하면 개문발차라는 건 사당이 아니라 나머지 3당은 추경 심사를 시작하자. 그래서 그거가 가고 자유한국당은 거기서 빠지는 거고 이 사당의 합의문에는 안 남아 있는 것이지만 그래서 사당 합의에서는 일단 첫 번째는 매번 반복되는 인사청문회. 이 인사청문회 그때마다 정말 모든 사람이 그래요. 저런 거 하려고 장관 안 나간다. 너무 신상 털기가 심하고 또 반대로 너무 호도하니까 한쪽으로 밀어붙이니까. 그래서 이것들이 소위원회를 8인으로 구성해서 그리고 소위원장을 국민의당이 맡게 했어요. 인사청문 기준을 그러면 자유한국당한테 맡기면 너무 또 통과도 안 될 기준들을 막 세울 것 같아서 우리가 청문회 기준을 좀 만들자, 방법을 좀 찾자. 가령 김진표 우리 전 그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 김진표 의원이 말씀하신 도덕성 검증 문제와 정책 검증 문제를 분리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이 기준 안에서 논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런 것들을 논의해서 같이 좀 진행됐다 이런 의미가 좀 있고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 즉 행안위 상임위에서 심사를 27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시작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별위원회에 대해서 큰 틀에서 3가지 정도를 먼저 우선 합의를 한 거죠. 헌법개정특위위원회 활동 연장해서 운영하고 그리고 정개특위를 여야 동수로 그거는 이제 관례상 여야 동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자. 그리고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3가지 정도를 신설 내지는 연장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고요. 7월 국회도 안 한다고 그랬어요. 자유한국당. 근데 참 아니 지금 추경 이야기하고 7월 국회 안 하면 8월 달 넘어서 거의 8월 말까지 가겠다는 건 추경을 어떻게 해서라도 안 해보려고 하는 거죠. 합의를 안 해주고 이랬다가 그거는 이제 뒤늦게 합의해서 들어온 그런 모양새라고 봐야죠. 그래서 7월 임시국회는 7월 4일부터 18일까지 하는 걸로. 네. 근데 여기 이제 특별위원회 말씀하셨는데 헌법개정 특별위원회는 대선 전에 활동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연장되는 거고요. 2월 말까지니까 연장을 해야 되는 거고. 연장하는 거고.
그 정개특위 같은 경우에는 매번 국회가 열 때마다 사실은 정개특위를 활동했었는데 네. 별반 성과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선거제도 등의 개선을 위해서 한다고 설치한다고 그랬거든요. 네. 사실 선거제도 같은 경우에 좀 바꿀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여러 군데 여러 번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 두 헌법 개정 특위하고요 정개 특위는 지금 연동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헌법 개정을 어떤 식으로든지 하려면 그 전제 조건이요 선거제도 개편인데 그 선거제도 개편을 이제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를 하든 아니면 중대 선거구제로 가든 예. 예, 그게 헌법 개정의 필수 전제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뭐 특히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소송구는 절대 반대할 케이스고요. 자유한국당은 지금의 제도를 지금 고수하는 걸 원하는 거죠. 그렇죠. 아닌데 이 부분에서 사실 아까 방금 우리 이동영 작가 이야기하신 것처럼 매번 하던 건데 별로 성과가 없었다라고 예. 말하지만 요건 좀 다른 거예요. 입법권이 부여되는. 네. 이건 뭐냐면 여기서 바로 입법하겠다는 거예요. 여야 정개특위에서 그러니까 바로 법제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정개특위는 그럴 때가 있고 안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번에는 입법권이 부여되는 그래서 조금 더 어떤 성과물을 내야 되는 부담도 있고요. 정개특위가 그냥 논의만 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거기에서 입법권이 부여된다는 건 바로 본회의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입법권이 부여돼서 본회의에 올라가면 결국은 투표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선거제도는 투표로서 가능한데 이거는 어떻게 3분의 2입니까? 이거는 아니 이거는 2분의 1입니다. 선거제도는 네. 헌법은 3분의 2고. 과반 네. 되는 거. 그러니까 요 두 개가 연동되어져서 사실상 정개특위에서 합의되면 그거는 헌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논의가 진전됐다고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연동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 보니까요. 그 5항에 보면 대법관 임명 동의안 2건은 처리한다 그랬는데 김희수 헌재 재판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아직 그 논의를 아예 막 지금 저희들은 계속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논의하자, 같이 하자,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은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동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령 좀 나와줘서 본인들이 이거 뭐 다 마치 우리가 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냥 나 몰라라 하고 논의 쟁점 위에도 못 올리고 있는 형편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의 입장에서 많이 답답합니다. 김인수 재판관뿐만 아니라 뭐 추경 문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그런 식으로 자유한국당이 뭐 말도 못 꺼내게 하는데 그러면 좀 같이 좀 이야기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분위기가 너무 없어서 그러니까 그 논의 테이블에 가면 1대3 논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녹음하는 오늘 한참 이제 인사청문회가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송영무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대통령 지지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대통령이 하는 인사는 지금 대체적으로 찬성입니다. 국민의 여론을 살펴봐도 찬성이 지금 많이 높아요. 근데 송영무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 여론조사가 47대 41 찬성 반대가 찬성이 약간 넘는 거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음주운전을 했다는 게 밝히기 전에 조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조사하면 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청문회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송영무 후보자가 대체로 방어를 잘 하고 있나요? 예, 오늘 뭐 사실은 정말로 송영무 후보자가 많이 소명됐어요. 본인의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라고 지적됐던 가령 예를 들면 그 소위 말한 10억 자문료 10억에 대한 이야기 있잖아요. 근데 예. 그게 마치 국민들은 방산비리랑 연결돼서 10억 받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절대 아니고요. 예. 그 부분은 인도네시아의 잠수함을 수출하는데 자문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역들도 외국의 사례는 그런 것들을 자문한다. 수출을 위해서. 현역들의 장군들이 가서 세일즈도 한다는 거죠. 자국에 있는 잠수함을 팔기 위해서. 그래서 실제로 4억 불인가요? 4억 불이니까 한 4천억, 5천억 정도의 판매 실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잠수함 관련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파는 것에 있어서 이 잠수함이 왜 좋은지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자문하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굉장히 무난하게 소명됐고 또 따님의 그 회사 들어갔던 문제에 대해서 그건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예, 특혜다 뭐 이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근데 그 예우를 받는 5% 있지 않습니까? 국가유공자의 그 5%에 대해서 받은 것이다. 그래서 더 이상 논의가 안 되는 것이죠. 거기다가 삼성에 있다가 이제 공기업으로 옮겼으니까 대우 같은 게 오히려 낮으면서 갔어요. 더 돈이 많이 떨어졌고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굉장히 많이 휴가를 낸 것에 대해서 사실 아이를 둘을 낳는 예. 기간 동안에 육아휴직 같은 예. 것들에 대한 소명들이 충분히 좀 됐던 지점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히려 뭐 더
더 추가로 별로 밝혀진 게 없어요. 반대로 말하면 야당들이 뭘 말한 게 없고 그래서 실제로 오늘 제가 점심을 기자분들하고 먹었는데 제가 정말 재밌는 건 어제 점심에 기자들하고 밥 먹었을 때 분위기가 오늘 점심 기자들의 식사가 완전 다른 거예요. 오전 청문회를 보고 나서 어제까지만 해도 선배 송영무 후보자는 하나 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이야기를 뭐 주고받는 것처럼 말을 한단 말이에요. 기자들이 예. 왜 그렇게 생각해? 그랬더니 지금 나온 게 많잖아요. 그런데 오늘 점심을 먹는데 송영무 후보자 어때요? 내가 이제 물어보잖아요. 그랬더니 그러게요. 이게 뭐 별로 꼬투리 잡을 게 없는데 이렇게 되고 특히 이제 음주운전에 관련해서는 본인이 굉장히 솔직하게 이야기했는데 당시에 35명이 같은 건으로 다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중에 21명이 다 송영무 후보자처럼 처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분이라서 뭘 특별히 처리한 게 아니라 당시 군대 문화에서 26년 전이죠. 26년 전에 그 문제에 대한 지적도 일정 정도 소명이 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영무 후보자는 정말 사과드리고 그럼 제가 해야죠. 네. 본인이 정말 적절하지 못한 처신이었다라고 사과를 했죠. 그러니까요, 이거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군대가 전체적으로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지난 9년 동안 군대 내에 좀 안이했던 부분들이 개혁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기준을요. 예를 들면 인간 이동형과 인간 이 속내정자 이렇게 볼 게 아니라 그 군대 내부에 있는 그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과 비교했을 때 우위에 있는 그런 자, 분을 뽑는 거잖아요. 오늘 또 김용록 농림수산부 장관 거기는 후보자도 뭐 있었죠. 없을 것 같은데. 네, 지금 뭐 속보입니다만 오후 6시 42분 농해수위 인사청문회 마쳤습니다. 보고서 채택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신속하게 된다는 건 보통 된다고 봐야죠. 된다고 봐야겠네요. 네. 김영록 의원님은요, 제가 같이 일을 해봤잖아요. 19대 때. 근데 되게 합리적이고 따뜻한 분이세요. 그리고 관료 생활을 오래 해서 아마 주변 정리를 잘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우연찮게도 하여튼 현역 의원들은 별 논란이 없어요. 이게 스무스하게 이렇게 넘어가네요. 뭐 그게 아마 이런 아니 현역 의원으로서 이게 아마 이런 걸 거예요. 보통 지역구민의 선택을 받은 분들의 경우는 죄송합니다. 최민희 의원님. 그게 다 검증이 된 거라고 봐야죠. 국회의원으로서 검증이 됐고 또 아마 본인들이 선거할 때 상대편들이 그런 약점이 있으면 다 공격하잖아요. 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거쳐서 왔기 때문에 납득 가능하다라고 보는 인식들이 강해서 현역 의원들의 통과율이 좀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요, 우리는 야당이었잖아요. 예. 야당일 때 당선된 거잖아요. 근데 저도 떨어졌는데도 어마어마한 그 공격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들이 전부 없는 내용들. 맞다.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송영무 후보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그 아까 말한 10억 받고 이런 부분에서 전부 다 내사를 했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나와서 내가 그거 다 받았다. 그게 문제가 있었으면 벌써 문제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설득력 있게 들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송영무 후보자 청문회 오늘 하루로 끝이 나는 겁니까? 예, 청문회는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 하루에 청문회는 끝나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게 본인들이 너무 말빛을 전했잖아요. 마치 안 된다라고 규정해 놓고 야당의 입장에서. 그래서 이거를 바로 또 못 바꿔요. 그렇겠죠. 본인들이 해보니까 해소가 됐어요. 의혹이. 뭐 이렇게 말하는 합리적인 야당이면 저희도 참 환영할 만한 일인데 한 번만 보고 싶어 진짜 그런 거. 근데 진짜 보고 싶다. 한 번만 딱 해봤더니 우리 되게 부적격한 줄 알았더니 그래도 적격한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모습을 보면 국민들이 또 야당도 좋아할 텐데. 그러면 지지율이 확 올라갈 것 같아요. 오히려 확 올라가지. 근데 그렇지 않고 본인들 스탠스를 바꾸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또 반대 입장을 아마 개진할 가능성이 많아 보이고요. 그럼 이게 뭐 두 가지입니까? 적격 부적격을 하든지 네. 아니면 아예 그냥 보고서 채택 안 하든지. 안 한지. 여기 안 하고 나와서 정치 공세하면서 우리 추경 더 안 들어갈 이유가 명확해졌다. 뭐 추경도 안 하겠다. 국회 다시 올 스톱이다. 이렇게 지난번처럼 할 가능성이 많죠. 그 적격 부적격이든 채택해주면 그냥 가는 거예요. 사실은 부적격이라고 부적격으로 하더라도. 근데 이걸 채택을 안 해주면 이제 얼마든지 꼬투리 잡을 걸 스스로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채택을 안 하면 아예 대통령이 다시 한번 국회로 보낼 수가 그렇죠. 있죠. 강경화 장관 같은 그런 프로세스를 밟을 채택을 수 안 하면은 있죠. 아니고 보통 이제 기간이 있거든요. 14일 동안의 기간 안에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되는 경우에 대통령이 시간을 더 추가로 더 드리겠습니다. 그때 5일 줬던가. 네, 시간을 더 드리고 그 시간 안에 좀 채택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래요. 송영무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야당이 어떤 선택을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김영록 후보자 같은 경우는 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방금 네. 예, 강원 얘기한 것처럼. 근데 내일 이제 김상곤 후보자 또 모레 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릴 계획인데 이 두 사람도 지금 야당이 집중 타깃을 잡아가지고 공격하려고 지금 마음먹고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험난항이 또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오늘 그 송영무 후보자의 청문회를 보면서 더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는데 청와대에서 검증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들은 다 검증을 한 것이고 또 검증 과정이 어느 정도는 좀 내실 있게 진행됐다라고 좀 판단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들어보면 다 설명이 돼요. 청문회를 들어본 분들이 송영무 후보자도 설명이 됐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김상곤 후보자라든지 조대엽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좀 그 이해가 전 될 거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하지만 또 야당에서 말하는 건 김상곤 후보자는 절대 용납이 안 된다는데 왜요? 그러니까 이유는 그 소위 색깔론이죠. 그래서 뭐 정말 이게 그 야당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한국당인데 근데 또 아마 그런 공세가 파상 공세로 나올 거라고 봅니다만 경기도에서 2번이나 민성교육감을 지낸 분이니만큼 저는 오히려 국민들은 오히려 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이럴 가능성이 많아 보여요. 김상곤 후보자 같은 경우는 우리 방송에 출연했었잖아요. 그렇죠. 출연해서 정말 다양한 본인의 교육관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우리 청취자들 다 좋아했고. 근데 저는 이제 그 속내는 다른 데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상곤 내정자의 경우는요. 우리가 오랫동안 교육 문제는 누가 해도 안 된다. 길이 없다. 성과가 없다. 뭐 이런 얘기였는데 김상곤 후보자가 경기도 교육감이 되면서 했던 일련의 정책, 혁신학교, 무상급식 시리즈가 다 우리 교육을 한 단계 진보적으로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킨 정책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김상곤 내정자는 교육부총리가 돼서 우리 교육 전반을 좀 더 그 진보하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거꾸로 제가 야당이라면 야당 입장에선 정말 내용 있게 검증된 분이잖아요, 이분이. 그렇죠. 그리고 교육을 어떻게 끌고 갈지가 보이는 분이잖아요. 나머지 분들은 사실 그것까지는 우리가 확인한 바가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는 뭐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부분에서 국회가 경고하고 잘 들어야 되는 것은 김상곤 후보자가 만약에 통과되기 되게 어려운 직면에 한다고 하면 진짜 정치인만 통과시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유권자의 판단을 이미 받으신 이미 분이라는 검증받은 거잖아요. 네. 제가 경기도 전체에 있는 유권자의 판단을 받은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정치 공세로 끌어간다고 하면 진짜 국회의원들끼리만 괜찮고 예, 정치인들만 괜찮고 이런 식의 논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야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국민의 경고 또는 그런 이런 것들을 좀 잘 살펴야 되는 것은 김상곤 후보자 이미 충분히 검증이 되어서 그 자리를 2차례나 수행하신 분이니까 거기에 걸맞게 대우하고 거기에 걸맞는 정책 검증으로 나오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겁니다. 유영민 후보자는 언제 합니까? 7월 4일이요. 7월 4일. 아, 근데 제가 최근에요. 그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검증이 힘드시긴 힘드신가 봐요. 그 유영민 전 위원장님처럼 문제 없는 분도 지금 뭐 그 너무 힘들다고. 일단 자료부터 엄청 많은 자료를 요구하니까. 예. 그리고 뭐 어쨌든 별의별 자료를 다 내놓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걱정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막 아무것도 없어도 걱정되는 거 그런 상태. 7월 4일이세요. 예. 유영민 후보자는 뭐 아직도 언론에서 전혀 나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의혹이. 그렇죠? 그게 이제 7월 4일이니까. 근데 그 환경부 장관은 했나요? 아직 안 했죠.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고요. 청문회 문제는. 자, 이제 정치권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바른정당이 전당대회를 열어가지고 새로운 대표를 뽑았는데 이해운 의원이 대표가 됐습니다. 이해운 이해운호 바른정당. 앞으로 좀 국회 운영이 좀 변화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예. 뭐 개인적으로 좋아질 거라고 기대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지금 이래요. 저희가 참 이렇게 말하면 그런데 저희 당을 빼고 우리 당을 빼고 나머지 정당은 대선에 패배한 정당이잖아요. 예. 현재 상태에서. 그래 이게 원내가 합의가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뭐 하나가 뭐냐면 그런데다가 자유한국당은 비대위원장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한 자기 지분이 없어. 자기 지분이 없다라는 건 자기가 이건 내 소신이니까 갑시다. 좀 따라주시오. 당신들이 뽑았으니까 이렇게 힘있게 끌어줘야지 합의가 되는데 이게 이런 말 표현하면 되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초선 의원 같은 초선 의원 자기 지분이 없잖아. 그러니까 와가지고 다 비대위원장. 다 비대위원장이니까 그분들이 와서 그냥
최고 강한 이야기만 하고 돌아가야 그래 안 됐어도 좋아 뭐 우린 야당이니까 상관없어 이렇게 박수치는 모양새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그 이혜원 대표 같은 경우에 강경화 후보자는 통과시켜야 된다. 네. 이런 이야기를 이미 밝힌 적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분이 당의 어쨌든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표가 됐다라는 건 맞는 건 맞다라고 좀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지점들이 생길 거다. 그러면 조금은 더 지금보다는 좀 합리적이고 진일보하게 좀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저는 해보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무섭게 잘한다 그런 얘기도 했었죠. 그랬다가 뭐 최근에는 또 좀 점점점 좀 했는데 했네. 그분은 저는 되게 관심 있게 봐온 여성 정치인이에요. 왜냐하면 18대 때 의정 활동하고 이분이 이제 대변인도 하고 그랬어요. 새누리당 전에 신한국당인가? 예, 그리고 박근혜 대표 시절에도 뭔가 하고 그랬어요. 근데 토론회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그쪽에서 나온 분들 중에 가장 합리적이었어요. 이 사람이. 나름. 예, 나름 합리적이었어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상해지고 막 그러고 나서 멀어졌어요. 그렇죠. 예. 몰박. 예, 그리고 이번에 이제 당대표 되고도 얘기하는 거를 보면 반대만 하지 않겠다. 대안을 제시하면서 뭔가 보완하는 면도 보완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예.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런데 보수 정당이라도 그러니까 합리적인 걸 찾으려고 애를 쓰는 건 참 다행스러운 것 같아요. 네. 지금 국가 위기 상태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뽑혀온 상태라면 일단 비행기는 띄우고 이 정부가 가게는 하면서 이거를 고쳐라 저걸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하는 게 합리적인 생각이거든요. 근데 지금 비행기를 안 띄우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일부 야당에서. 그러니까 아예 뭐 평가받기 이전에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박근혜 정부의 재정 구조 속에서 지금 우리가 뭐를 새롭게 집행하고 새로운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기엔 너무 힘든 상황인데 이혜원 대표가 됐으니만큼 그런 부분에 오히려 좀 말리는 신우의 역할을 하지 말고 좀 다른 역할로 좀 나타나서 좀 해주셨으면 바랍니다. 그러게요. 강은희 어제 국무회의 처음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강은희 장관이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오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빨리 이게 일자리는 문재인 대통령 1호 공약이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추경은 빨리 발진해야 돼요. 그것도 나는 야당이랑 매일 토론 나가면 느끼는 거지만 5대 인사원칙 대통령의 공약인데 왜 안 지키십니까? 이런 논리로 계속 공격하잖아요. 뭐 일자리 대통령의 1호 공약인데 그걸 왜 안 지키게 해주시는 건지 모르겠어. 그런 논리로면 좀 본인들이 그것부터 좀 하게 이렇게 협조해 주면서 뭐 다른 이야기도 하셔야지 좀 설득력 있는데 이건 안 되고 이거는 공약이었고 이런 논리로는 설명 일관성이 없어서 그렇죠. 국민 동의받기 어렵죠. 그리고 뭐 지금 최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국무회의를 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이 한 10명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건 그러면 문 대통령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빨리 인사청문회도 보고서 채택해줘가지고 빨리 좀 되도록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될 것 같고 이혜원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자유한국당하고 지금까지 계속 각을 세워왔잖아요. 국정농단 사건 이후로.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말을 통하는 야당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고요. 뭐 언론 보도를 보니까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대선 전에 이미 협조하지 않겠다고 자기들끼리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앞으로도 자유한국당은 스탠스가 바뀌지 않을 것처럼 보이고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당만큼이라도 여당과 더불어 또 함께하는 또 협치를 보여주는 모습 그걸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근데 자유한국당이 자꾸 저러면 아주 뭐 저로서는 괜찮은 일이고 강훈식 대변인한테는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어떤 거요? 대변인이 힘들죠. 뭐. 무슨 말이냐. 이게 국회 자체 무용론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기 청선론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의원들께서 누구보다 이걸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판을 만드는 거다. 그리고 조만간 협조할 거다. 이게 두려워서. 차라리 조기청선 했으면 좋겠어. 정말 심정 같으면. 그거는 누가 더 바라겠어요. 네, 마크롱이 돌풍을 일으킨 이후에 바로 해갖고 70%의 지지율로 바로 딱 해서 국정 운영이 뒷받침이 딱 되는 구조로 정말 우리도 좀 정말 할 말이 많습니다. 네, 시원하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래요. 다른 얘기 봅시다.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죠. 각상원 변호사가. 네, 그 전기세. 주택용 누진 정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 소송을 했지 않습니까? 네. 어제 승소했다고 하네요. 네, 어제 했습니다. 부당한 거 맞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정부가 산업용 전기는 계속해서 깎아주고 네. 국민들의 주택용 전기요금은 누진세 적용해서 계속 올려받고. 전 엄청 많이 내는 사람 중에 한 명. 네. 그래서 문제가 있다 그랬는데 이게 법원에서 일단은 그 소송인단의 손을 들어줬다고 하는 것은 요금 체계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거 네, 아니겠습니까? 네, 판단했고 이걸 바꾸라는 거죠. 네. 그러면은 어떻게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 지금 산업용 전기를 계속해서 깎아줌으로 해서 기업들만 좋아졌잖아요. 이게 특혜를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부분도 생각은 하고 있겠죠. 이번에 논의했습니다. 논의했습니까? 예, 논의했고 이거는 말씀도 하셨던 것 같은데 네, 네, 대통령께서 네, 예, 그래서 이게 산업용 전기와 가정용 전기가 이게 불평등하게 책정되어 그렇죠. 있는 단계라든지 요금을 이거는 손 볼 것 같습니다. 손 봐야 되죠. 예, 예. 이거는. 그리고 한전은 맨날 적자라고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하니까 적자지. 그래요. 그리고 지금 정치권의 또 핫 이슈가 김경준이라는 이름입니다. BBK 사건. 예, 김경준 씨가 미국으로 돌아간 뒤에 연일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트위터로 폭로를 하고 있고 뭐 JTBC하고 인터뷰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BBK 실소유주는 MB다. 자기는 증거까지 갖고 있고 그 금융거래 기록도 그렇죠?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게 그랬죠. 바로 증거라고 하는 예, 것이고 그리고 기획입국 기획국은 홍준표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었죠. 민주당에서 한 거다 이랬는데 지금 김경준 씨 말에 의하면 유영하 박근혜 전 네. 대통령의 변호인 네. 유영하가 있다. 오늘 트위터인가요? 보니까 BBK 조작 넘어가니까 대선 조작 나오는 거다고 국민의당까지. 네, 그럼 그래서 결국은 조작 정당 본인 아닌 쓰신 글 보면 BBK 예. 사건 국정원 댓글 이제는 국민의당 이유미 주조까지 BBK 가짜 편지 조작해도 처벌은커녕 홍준표처럼 당대표가 될 수 있는 게 입증됐기 때문이다. 그냥 정면으로 그냥 그런데 이게 그때 사실 이게 말도 안 되는 특검이었잖아요. 그렇죠. BBK 특검이. 네, 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본인 입으로 BBK는 내가 만들었다고 한 동영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거 다 뭐 아무런 죄도 안 받고 그냥 무죄 취급받고 기소 없음 처리받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 같은 경우 이거 다시 한번 수사를 해야 된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김경준 씨가 저렇게 증거까지 계속 제시하다 보면 어떻게 재수사로 이어질 것 같습니까? 이것도 적폐청산 아닙니까? 적폐청산 맞죠. 근데 그렇죠. 이거는 고도의 정무적 판단에 따라 여기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고도 맞죠. 그래 하여튼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기대를 해보고 네 다른 얘기 또 해봅시다. 지금 최민희 위원장 같은 경우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시죠? 네. 네, 활동하고 계신데 왜 그 2007년에 이명박이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공직 사회가 영혼이 없다 이런 얘기했어요? 그거 자기 말 안 된다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건 이제 그땐 정말 완정차고 나타나셔가지고요. 인수위 쪽에서 얘기를 할 때 국정홍보처의 공직자가 너무 닥달을 하니까 공무원은 영혼이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게 이제 아주 정말 오래 인구에 회자된 얘기지요. 근데 이제 당시에는 530만 표 차로 이명박 후보가 승리하고 나서 지금 우리가 다 까먹었는데요. 그때 예. 좌파 척결 예. 색출한다 이런 게 막 그 공공연히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공직자들도 참여정부 때 이제 좀 그 공익적으로 열심히 한 분들 우리가 보기에 그런 분들은 되게 불이익도 받고 그랬거든요. 예, 그 과정에서 나왔는데 제가 이번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하면서 느낀 건데요. 지난 9년 동안 예.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정말 대기업 위주의 정책, 상명하복 문화가 이렇게 자리 잡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완장을 찬다는 말 있잖아요. 예, 완장 찬다 했죠. 그 말은 생각이 다른 집단이 집권했을 때 좀 강압적으로 자기 정책을 밀고 나가기 위해서 애쓴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거를 보수 언론이 우리가 집권했을 때만 완장 찼다 그래요. 네, 그렇게 비판을 하는 건데 이게 공직자들의 마인드가요. 이게 교정될 부분은 확실히 있습니다. 그렇죠. 예, 문재인 정부가 지금 예를 들면 이제 음악에 관련해서도요. 지금 플랫폼을 가진 사업자들이 횡포가 심하다. 이렇게 이제 창작자들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올또하겠죠. 예. 그런데 우리 정부는 그리고 지금 장관이 되신 도정환 장관께서는 창작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그 담당 공직자가 와서 하는 얘기는
플랫폼 사업자, 거대 사업자들의 논리를 가지고 우리를 설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거기뿐만 아니고 영화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직 계열화 문제 아시죠? 예. 그게 얼마나 큰 문제예요. 그래서 그 수직 계열화 문제를 해결하자고 모임을 하잖아요. 그러면 CJ 논리로 우리를 설득한다니까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조용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이거를 지향하지만 그게 과연 맞나? 이러다가 우리의 개혁이 실종되는 게 아니야? 공약의 두려움이 있지. 예, 공약의 창작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분명히 이렇게 써 있는데 담당 핵심 실무자가 와서 공직자가 와서 그거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해요라고 우리를 설득하려고 한다면 이게 조용하게 해결할 일이야? 제가 요새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근데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관료들이 정권이 바뀌면 이렇게 눈치 보고 있다가 한 6개월, 1년 지나면 자기들 마음대로 결국은 한다고. 그게 이제 우리가 참여정부 때 일부 겪은 일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실제로 방송위원회 들어가서 일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웬만큼 정신 차리고 그 올라오는 안건을 완전히 파악하고 있지 않으면 속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들어가신 장관들께서 업무 파악을 빨리 하시고 잘 하시겠지만 초기에 우리는 이렇게 갈 거다 분명히 하고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밀고 나가시지 않으면 한 1년쯤 지나서 우리가 촛불 정신으로 정권 교체를 했는데 촛불로 지금 촛불이 원하는 개혁은 하나도 못한 게 아니야? 이렇게 될까 봐 정말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 최 의원님이 그 언론에서 무슨 국정자문이 완장 찼다 이런 얘기에 상당히 불쾌하셨나 보네요. 네, 저보고 완장 됐다고. 저는요 완장이 없어요. 그래요. 옛날에 똠방각하 이런 드라마도 생각나네. 완장이라는 드라마도 생각나고. 네. 예, 그리고 지금 언론에서 또 통신비 인하 때문에 굉장히 그 반발 여론이 좀 심한 것 같은데 이거 왜 그런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통신비 인하. 그러니까 통신비를 인하해야 한다. 예. 그리고 통신비 인하가 저희 공약이에요. 그거면 다들 인정할 테고. 예, 다 인정하고 지금 4인 가족 기준으로 통신비가 14만 4천 원이에요. 정부 발표가. 평균. 평균이니까 이거보다 훨씬 높은 데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통신비가 다른 나라의 선진국의 가계에서 부담하는 비율보다 높아요, 우리가. 많이 높아요. 예, 소득 대비해 보면 소득 맞아요. 수준을 대비해 보면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공약을 실행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어요. 첫째, 기본료 폐지. 그다음에 두 번째가 공공 와이파이. 세 번째가 단말기 가격 인하예요. 그래서 우리는 애초에 이 3가지 방향으로 통신비 인하를 추구해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기본료 폐지할 거냐 말 거냐로 가더라고요. 예. 프레임이. 아무리 바꿀래도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료 폐지는 한 달 만에 이룰 수가 없잖아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한 달 정도인데. 그래서 이거는 정부의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서 거기서 논의해서 이제 이게 얘기를 해나가면서 협의하에 기본료를 폐지해 간다. 이렇게 정한 거예요. MB가 1,000원 기본료 인하하는데 3년 걸렸거든요. 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기본료 폐지 못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시민단체가 비판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본료 폐지를 못하게 되니까 일단 단기적으로 한 달 만에 못하게 되니까 저희가 그래도 시행령 안에서 할 수 있는 해결책을 내놨잖아요. 약정 할인율 20에서 25%. 그다음에 저소득층 어르신은 11,000원 즉시 할인. 그래갖고 이 혜택 받는 분들이 뭐 실질적으로 한 350만 정도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약정 할인율 5% 올렸다고 소송하겠다고 또 통신사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웃기는 거냐면요. 박근혜 정부 때 우리 국회 미방위가 우상호 간사 중심으로 정말 노력해갖고 그때 8%를 내렸어요. 8%를 올렸어요. 12%에서 20%로 예. 약정 할인율을. 그때는 소송에 소자도 안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를 하고 계신지. 게다가 이제 공공 와이파이는 이제 예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예산에서 내년부터 2018년부터 깔아가면 그 버스에 5만 개, 그다음에 초중고에 와이파이 15만 개를 깔면 한꺼번에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단계적으로 예산을 단계적으로 네, 해야죠.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게 완료되면 한 8,800원의 데이터 요금 인하 효과가 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에도 무제한 쓰거든요. 10한 2만 원 내고. 근데 공공 와이파이가 전국적으로 다 깔리게 되면 그 비싼 요금제를 쓸 필요가 없죠. 그런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보편적 요금제라 그래서 2만 원을 내면서 1기가를 활용한 1기가 데이터를 쓸 수 있는 보편적 요금제를 입법화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공 와이파이가 깔리고 그 2만 원 요금제가 나오면 2만 원으로 공공 와이파이하고 같이 정말 데이터를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요게 이제 핵심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단말기와 관련해선 뭐 분리공시하고 뭐 등등 다 들어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양쪽에서 공격을 하는 거죠. 근데 저희는 이건 적극적으로 방어를 예. 했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조용하게 하다 보니 예. 우리 방송 들으신 분들 다들 이제 이해하셨을 거고요. 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게 한시적 기구입니까? 7월 15일 날 끝납니다. 아 그래요? 그럼 그때까지 열심히 하셔야겠네. 뭔가 자꾸 이렇게 만들어내야겠네. 저는 너무 많이 만들어서 더 하세요. 네. 완장 샀다는 소리 들어도 더 하세요. 그냥 계속해서 7월 10월까지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음악하고요, 영화까지 그게 제 몫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것까지 지금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예. 라스트 스포트를 빡 올려주십시오. 네, 예. 자, 강경화 이제 외교부 장관도 임명됐고 강경화 장관이 특히 다른 부분보다도 위안부 문제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있는 사람이고 뭐 대통령은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박근혜 정권 때 체결했던 그 위안부 합의, 뭐 이면 합의 얘기도 나오니까 그건 이제 다시 들여다보면 되겠지요. 그 이런 상황에서 지금 가끔가다 한 번씩 튀어나오는 일본의 망언이 또 튀어나왔습니다. 미국 애틀랜타 주재 일본 총영사가 위안부는 매춘부였다. 이런 망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30일 날 미국 애틀랜타의 소녀상 제막식을 네. 하거든요. 네, 근데 그날 앞두고 일부러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네.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에 대한 증오와 분노의 상징이다. 이렇게 막말하면서 강제성이 없었다. 위안부는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온 것이다. 라는 막말을 했는데 이거는 뭐 우리 저 외교 차원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항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그렇죠. 그리고 일본이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경제 규모에 비해서 국제적으로 뭐 그 지도국 내지는 뭐 인정을 못 받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를 좀 보셔야 돼요. 일본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요. 미국 사회에서 자기들이 제가 미국에 잠깐 있었잖아요. 자기들이 미국 사회에서 소위 나치처럼 되는 걸 제일 싫어해요. 제일 두려워해요. 그걸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위안부 상의 하나 쓸 때마다 니네가 그 소위 전범 국가로서 이렇게 인권을 유린하는 것에 대해서 국제사회에 알려지는 게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그럼 우리는 많이 세워야 되겠네요. 그렇지. 우리는 계속 세워야 돼서 그래서 이렇게 경기 일으키는 반응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다. 이거는 뭐 자발적인 행위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꾸만 관점을 틀어내는 것은 이게 사실은 군인대들이 사실은 우리 위안부를 데리고 가서 그런 일들을 벌였던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계속 그래서 동상을 더 세우면 세울수록 이게 나중에 저게 뭐냐. 그래서 일본군이 전범으로서 이런 짓을 한 거다라고 해야 국제사회에서 더 주장하거든요. 사실 이건 끊임없이 소녀상을 세우는 게 답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나치로 낙인 찍기 싫으면 정말 독일처럼 진정한 사과하고 배상하고 하면 되지. 그렇죠. 그래서 독일과 일본의 차이가 굉장히 나는 거예요. 얘네는 사과도 할 용기도 없으면서 이걸 그렇죠. 자꾸 비껴나가려고 하는 거죠. 아유, 야삽이다. 그렇지. 얍삽한 거지. 그러니까 뭐 미국뿐만 아니고요. 전 세계에 이런 걸 많이 좀 세워서 일본의 네. 만행을 알리는 그리고 이제 할머니들이 사실은 이게 자연적 시간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제 얼마 안 이게 아직 사실날이 이제 얼마 안 남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돌아가신 분도 많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생존에 계실 때 뭔가 제대로 된 그 배보상 혹은 사죄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는. 그렇죠. 작은 상이라도 아까 막 우리 잠깐 이야기했지만 전 세계에 세워가지고 그래요. 이게 진짜 전범과 다르지 않고 사과도 모르는 나라다라는 걸 자꾸 알릴 예. 필요가 있습니다. 네, 하나만 더 하고 마칠까요? 네. 그 지금 최순실 뭐 박근혜 또 이재용 재판이 계속해서 연일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순실이 아마 재산을 해외로 많이 빼돌렸을 것이다. 혹은 가차명으로 우리나라에 많이 뒀을 것이다. 친척 이름으로. 뭐 이런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이 발의가 됐고 여기에 여야 의원 40여 명이 공동 발의를 했다고 합니다. 강훈 씨가 사인했습니까? 한 것 같은데. 네, 한 것 같습니까? 예. 한 거 같은 거야. 확인해봐야 돼. 네. 그랬는데 이제 다음 주까지 국회 제적가반인 150명의 서명을 받아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지금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의원들 그럼 여기 반대하는 건가요? 아니 이 법안에? 김성태 의원은 했어요. 사인했고. 김성태 의원 갔죠. 바른당에서 자한당으로 갔죠. 네, 돌아갔죠. 네. 그분 했다 그래서 그랬어요. 철새 소리 들었죠. 예. 그런데 이게 사실은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이라는 게 전두환 재산 몰수 특별법하고 비슷한 그런 거 아닌가요? 역시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네. 그러면은 특별법 만들면 특별법에 대해서 따라서 조사, 수사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런데 예. 자유한국당이 개별적으로 김성태 의원이 한 것은
그냥 극히 개인적인 일이며 자유한국당 전체는 안 받아들였겠죠. 당연히 안 받아들이겠죠. 왜? 그걸 받아들일 정도가 되면 적어도 자기네들이 국정농단한 거에 대한 반성하는 자세라도 보인 거라고 인정해 줘야 돼요. 그게 안 받아들일 거예요. 근데 왜 자유한국당이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을 안 받아들일까요? 이거 최순실하고 박근혜하고 분리하기 위해서도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당내 분위기가 예. 아직도 그 소위 그 친박 의원들의 이 구심들이 살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 비이성적인 행태들이 계속 일어나도 저 당이 돌아가고 있는 이유가 그런 게 핵심인 거지. 실제로 그 소위 말하는 비박계 한국당 의원들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잖아요. 뭔지 모르는 눌리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것에 대해서 그냥 딱 누가 통쾌하게 쫙 이야기할 수 있는 건 그나마 바른정당으로 오신 거고 과거를 좀 털자 이런 분들은 바른정당에 가 계신 거고 나머지 분들은 아직도 그거 눌려 있더라고요. 자유한국당도 얼마 있으면 대표를 뽑지 않습니까? 그 대표도 뭐 다르지 않는데. 원유철, 홍준표 또 누구 나와 있죠? 화려하네. 이렇게 신상진 의원. 신상진 의원은 좀 네. 그래서 그게 보면 지금도 그 친박 핵심 의원들이 당원권 정진과 뭔가 됐다 다 풀리지 다 않았어요. 풀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거기 다 친박당인 거예요 지금. 여전히. 네. 여전히 그래요. 그러면 이 법 절차는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150명의 서명을 받으면 이제 투표를 할 수 있는 건 되는 건가요? 아니 절차를 밟아야죠. 서명이 그러니까 이 발의가 절차를 설명을 해줘봐요. 이 법안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어디까지 지금 현재 진행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일단 서명. 서명은 보통 10명 이상만 발의가 하면 10명 이상만 발의에 서명을 하면 발의는 되는 거죠. 발의는. 근데 이거는 상임위가 어디가 되죠? 최순실. 이게 아마 정무위나 왜냐하면 그 세금 관련된 거니까 국세청장 그럼 이런 정무위. 쪽으로 정무위적일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해서 그럼 본회의에 정무위에서 올라갑니까? 본회의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네. 이 법안을 통과시킬 건지만 이제 소위에서 논의하죠. 논의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통과가 되면 그다음 본회의. 본회의에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법사위로 가요. 네. 네, 그래서 법사위에서 또 소위로 보냈다가 보내다가. 본회의에서 의결하면 그 다음에 이제 진짜 국회 본회의로 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법안은 굉장히 통과되기가 힘들어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아까 그러니까 요소들이 있잖아요. 가령 말한 거 아까 소속 상임위에서 일단 한번 뿐만 하고 아니라 통과돼야 권성동 님도 지금 자한당이죠. 자한당이죠. 법사위? 예. 법사위원장. 법사위원장이 틀면 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골목골목마다 포인트들이 박혀 계시다고 보면 돼요. 근데 지금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법사위원장도 자한당, 운영위원장도 자한당, 정보위원장도 그다음에 정보위원장도 자한당, 그다음에 미방위원장도 자한당. 이게 다 여당 몫으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럼 갖고 와야죠 다시. 이거 빨리 갖고 오고 그럼 이제 우리가 적과 끓이 흐르는 국토부 이런 거 내주 국토위 그런 거 내주게 되지. 아니 내줘도 돼요. 그쵸. 내줘도 되는데 그렇게 말이 하지 않고 저분들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시는구나 최민희 의원. 알죠. 제가 국회의장을 내놓으라 그러지. 그거는 국회의장을 내달라고 딱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이게 정말 민의라는 우리가 국회의장을 한 이유는 일당이 됐기 때문이에요. 예, 그렇죠. 국민들이 일당으로 뽑아줬기 때문에 우리가 국회의장을 일당에서 내는 것이 당연한 이야기니까 일당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국회의장 자기네들도 그때 당시 무소속으로 된 사람 다 모으면 일당 될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민의랑은 상관이 없는 거야. 국민이 그 당들을 어떻게 뽑았는지 상관없고 숫자 모아서 일당 만들 수 있었는데 그거 안 했다. 그래서 그냥 이걸 받아들이기로 한 거다. 그래서 그게 정말? 운영이랑 정보위랑 그 대신 우리가 가져온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 또. 어머 그러니까 여당이라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여당 그리고 이게 지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탄핵이 됐으면 운영위원회는 집권당이 하는 건데 우리가 더 이상 그렇죠. 집권당으로서의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는 내려놓겠다. 단 빨리 그쪽도 좀 뭘 달라. 뭐 예를 들면 그러면 뭐 국토위를 내놓든 뭐 어떤 위를 내놓든 우리도 이런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인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아직도 국회는 박근혜 예. 탄핵 전이다.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진짜 큰일 났네요. 이러다가 국회로 촛불이. 아나무인이네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제가 나이를 빨리 먹더라도 다음 총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심판 다 해버리게. 우리 최민희 의원도 국회 들어가고. 저는 오매불만. 오매불망.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뵙죠. 다음 주도 또 스페셜 게스트가 예고돼 있죠? 네. 예. 미리 알려드리진 않겠습니다. 네. 예. 여러분의 선물 보따리 푸는 걸로 해서 두 분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말을 꿈꿔요 함께 더 민주 더
그게 아마 이런 아니 현역 의원으로서 이게 아마 이런 걸 거예요. 보통 지역구민의 선택을 받은 분들의 경우는 죄송합니다. 최민희 의원님. 그게 다 검증이 된 거라고 봐야죠. 국회의원으로서 검증이 됐고 또 아마 본인들이 선거할 때 상대편들이 그런 약점이 있으면 다 공격하잖아요. 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거쳐서 왔기 때문에 납득 가능하다라고 보는 인식들이 강해서 현역 의원들의 통과율이 좀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요, 우리는 야당이었잖아요. 예. 야당일 때 당선된 거잖아요. 근데 저도 떨어졌는데도 어마어마한 그 공격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들이 전부 없는 내용들. 맞다.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송영무 후보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그 아까 말한 10억 받고 이런 부분에서 전부 다 내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 본인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나와서 내가 그거 다 받았다. 그게 문제가 있었으면 벌써 문제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설득력 있게 들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송영무 후보자 청문회 오늘 하루로 끝이 나는 겁니까? 예, 청문회는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 하루에 청문회는 끝나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게 본인들이 너무 말빛을 전했잖아요. 마치 안 된다라고 규정해 놓고 야당의 입장에서. 그래서 이거를 바로 또 못 바꿔요. 그렇겠죠. 본인들이 해보니까 해소가 됐어요. 의혹이. 뭐 이렇게 말하는 합리적인 야당이면 저희도 참 환영할 만한 일인데 한 번만 보고 싶어 진짜 그런 거. 근데 진짜 보고 싶다. 한 번만 딱 해봤더니 우리 되게 부적격한 줄 알았더니 그래도 적격한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모습을 보면 국민들이 또 야당도 좋아할 텐데. 그러면 지지율이 확 올라갈 것 같아요. 오히려 확 올라가지. 근데 그렇지 않고 본인들 스탠스를 바꾸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또 반대 입장을 아마 개진할 가능성이 많아 보이고요. 그럼 이게 뭐 두 가지입니까? 적격 부적격을 하든지 네. 아니면 아예 그냥 보고서 채택 안 하든지. 안 하든지. 여기 안 하고 나와서 정치 공세하면서 우리 추경 더 안 들어갈 이유가 명확해졌다. 뭐 추경도 안 하겠다. 국회 다시 올 스톱이다. 이렇게 지난번처럼 할 가능성이 많죠. 그 적격 부적격이든 채택해주면 그냥 가는 거예요. 사실은 부적격이라고 부적격으로 하더라도. 근데 이걸 채택을 안 해주면 이제 얼마든지 꼬투리 잡을 걸 스스로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채택을 안 하면 아예 대통령이 다시 한번 국회로 보낼 수가 그렇죠. 있죠. 강경화 장관 같은 그런 프로세스를 밟을 채택을 수 안 하면은 있죠. 아니고 보통 이제 기간이 있거든요. 14일 동안의 기간 안에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되는 경우에 대통령이 시간을 더 추가로 더 드리겠습니다. 그때 5일 줬던가. 네, 시간을 더 드리고 그 시간 안에 좀 채택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래요. 송영무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야당이 어떤 선택을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김영록 후보자 같은 경우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방금 강원 얘기한 것처럼. 근데 내일 이제 김상곤 후보자 또 모레 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릴 계획인데 이 두 사람도 지금 야당이 집중 타깃을 잡아가지고 공격하려고 지금 마음먹고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험난항이 또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세일주도 한다는 거죠. 자국에 있는 잠수함을 팔기 위해서. 그래서 실제로 4억 불인가요? 4억 불이니까 한 4천억, 5천억 정도의 판매 실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잠수함 관련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파는 것에 있어서 이 잠수함이 왜 좋은지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자문하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굉장히 무난하게 소명됐고 또 따님의 그 회사 들어갔던 문제에 대해서 그건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예, 특혜다 뭐 이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근데 그 예우를 받는 5% 있지 않습니까? 국가유공자의 그 5%에 대해서 받은 것이다. 그래서 더 이상 논의가 안 되는 것이죠. 거기다가 삼성에 있다가 이제 공기업으로 옮겼으니까 대우 같은 게 오히려 낮으면서 갔어요. 더 돈이 많이 떨어졌고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굉장히 많이 휴가를 낸 것에 대해서 사실 아이를 둘을 낳는 기간 동안에 육아휴직 같은 것들에 대한 소명들이 충분히 좀 됐던 지점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히려 더 추가로 별로 밝혀진 게 없어요. 반대로 말하면 야당들이 뭘 말한 게 없고 그래서 실제로 오늘 제가 점심을 기자분들하고 먹었는데 제가 정말 재밌는 건 어제 점심에 기자들하고 밥 먹었을 때 분위기가 오늘 점심 기자들의 식사가 완전 다른 거예요. 오전 청문회를 보고 나서 어제까지만 해도 선배 송영무 후보자는 하나 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이야기를 뭐 주고받는 것처럼 말을 한단 말이에요. 기자들이 왜 그렇게 생각해? 그랬더니 지금 나온 게 많잖아요. 그런데 오늘 점심을 먹는데 송영무 후보자 어때요? 내가 이제 물어보잖아요. 그랬더니 그러게요. 이게 뭐 별로 꼬투리 잡을 게 없는데 이렇게 되고 특히 이제 음주운전에 관련해서는 본인이 굉장히 솔직하게 이야기했는데 당시에 35명이 같은 건으로 다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중에 21명이 다 송영무 후보자처럼 처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분이라서 뭘 특별히 처리한 게 아니라 당시 군대 문화에서 26년 전이죠. 26년 전에 그 문제에 대한 지적도 일정 정도 소명이 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영무 후보자는
정말 사과드리고 그건 제가 해야죠. 네. 본인이 정말 적절하지 못한 처신이었다라고 사과를 했죠. 그러니까요, 이거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군대가 전체적으로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지난 9년 동안 군대 내에 좀 안이했던 부분들이 개혁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기준을요, 예를 들면 인간 이동형과 인간 이 속내정자 이렇게 볼 게 아니라 그 군대 내부에 있는 그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과 비교했을 때 우위에 있는 그런 자, 분을 뽑는 거잖아요. 오늘 또 김용록 농림수산부 장관 거기는 후보자도 뭐 있었죠. 없을 것 같은데. 네, 지금 뭐 속보입니다만 오후 6시 42분 농해수위 인사청문회 마쳤습니다. 보고서 채택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신속하게 된다는 건 보통 된다고 봐야죠. 된다고 봐야겠네요. 네. 김영록 의원님은요, 제가 같이 일을 해봤잖아요. 19대 때. 근데 되게 합리적이고 따뜻한 분이세요. 그리고 관료 생활을 오래 해서 아마 주변 정리를 잘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우연찮게도 하여튼 현역 의원들은 별 논란이 없어요. 이게 스무스하게 이렇게 넘어가네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까지 합의한 것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즉 바꿔 말하면 개물발차라는 건 사당이 아니라 나머지 네, 나머지가 3당은 한다. 추경 심사를 시작하자. 그래서 그거가 가고 자유한국당은 거기서 빠지는 거고 이 사당이 합의문에는 안 남아 있는 것이지만 그래서 사당 합의에서는 일단 첫 번째는 매번 반복되는 인사청문회. 예. 이 인사청문회 그때마다 정말 모든 사람이 그래요. 저런 거 하려고 장관 안 나간다. 너무 신상 털기가 심하고 또 반대로 너무 호도하니까 한쪽으로 밀어붙이니까. 그래서 이것들이 소위원회를 8인으로 구성해서 그리고 소위원장을 국민의당이 맡게 했어요. 인사청문 기준을 그러면 자유한국당한테 맡기면 너무 또 통과도 안 될 기준들을 막 세울 것 같아서 우리가 청문회 기준을 좀 만들자, 방법을 좀 찾자. 가령 김진표 우리 전 그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 김진표 의원이 말씀하신 도덕성 검증 문제와 정책 검증 문제를 분리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이 기준 안에서 논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런 것들을 논의해서 같이 좀 진행됐다 이런 의미가 좀 있고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 즉 행안위 상임위에서 심사를 27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시작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별위원회에 대해서 큰 틀에서 3가지 정도를 먼저 우선 합의를 한 거죠. 헌법개정특위위원회 활동 연장해서 운영하고 그리고 정개특위. 정개특위를 여야 동수로 그거는 이제 관례상 여야 동수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자. 그리고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3가지 정도를 신설 내지는 연장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고요. 7월 국회도 안 한다고 그랬어요. 자유한국당. 근데 참 아니 지금 추경 이야기하고 7월 국회 안 하면 8월 달 넘어서 거의 8월 말까지 가겠다는 건 추경을 어떻게 해서라도 안 해보려고 하는 거죠. 합의를 안 해주고 이랬다가 그거는 이제 뒤늦게 합의해서 들어온 그런 모양새라고 봐야죠. 그래서 7월 임시국회는 7월 4일부터 18일까지 하는 걸로. 네. 근데 여기 이제 특별위원회 말씀하셨는데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대선 전에 활동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예. 연장되는 거고요. 6월 말까지니까 연장을 해야 되는 거고. 연장하는 거고. 네. 그 정개특위 같은 경우에는 매번 국회가 열 때마다 사실은 정개특위를 활동했었는데 네. 별반 성과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선거제도 등의 개선을 위해서 설치한다고 그랬거든요. 네. 사실 선거제도 같은 경우는 좀 바꿀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여러 군데 여러 번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 두 헌법 개정 특위하고요 정개특위는 지금 연동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헌법 개정을 어떤 식으로든지 하려면 그 전제 조건이요 선거제도 개편인데 그 선거제도 개편을 이제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를 하든 아니면 중대선거구제로 가든 예. 예, 그게 헌법 개정의 필수 전제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뭐 특히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소송구는 절대 반대할 케이스고요. 자유한국당은 지금의 제도를 지금 고수하는 걸 원하는 거죠. 그렇죠. 아닌데 이 부분에서 사실 아까 방금 우리 이동영 작가 이야기하신 것처럼 매번 하던 건데 별로 성과가 없었다라고 예. 말하지만 요건 좀 다른 거예요. 입법권이 부여되는. 네. 이건 뭐냐면 여기서 바로 입법하겠다는 거예요. 여야 정개특위에서 그러니까 바로 법제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정개특위는 그럴 때가 있고 안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번에는 입법권이 부여되는 그래서 조금 더 어떤 성과물을 내야 되는 부담도 있고요. 정개특위가 그냥 논의만 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거기에서 입법권이 부여된다는 건 바로 본회의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입법권이 부여돼서 본회의에 올라가면 결국은 투표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선거제도는 투표로서 가가능한데 이건 어떻게 3분의 2입니까? 이거는 아니 이거는 2분의 1입니다. 선거제도는 네. 헌법은 3분의 2고. 과반 네. 되는 거. 그러니까 요 두 개가 연동되어져서 사실상 정개특위에서 합의되면 그거는
헌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논의가 진전됐다고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연동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 보니까요. 그 5항에 보면 대법관 임명 동의안 2건은 처리한다 그랬는데 김희수 헌재 재판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아직 그 논의를 아예 막 지금 저희들은 계속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논의하자, 같이 하자,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은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동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령 좀 나와줘서 본인들이 이거 뭐 다 마치 우리가 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냥 나 몰라라 하고 논의 쟁점 위에도 못 올리고 있는 형편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의 입장에서 많이 답답합니다. 김인수 재판관뿐만 아니라 뭐 추경 문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그런 식으로 자유한국당이 뭐 말도 못 꺼내게 하는데 그러면 좀 같이 좀 이야기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분위기가 너무 없어서 그러니까 그 논의 테이블에 가면 1대3 논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녹음하는 오늘 한참 이제 인사청문회가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송영무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대통령 지지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대통령이 하는 인사는 지금 대체적으로 찬성입니다. 국민의 여론을 살펴봐도 찬성이 지금 많이 높아요. 근데 송영무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 여론조사가 47대 41 찬성 반대가 찬성이 약간 넘는 거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음주운전을 했다는 게 밝히기 전에 조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조사하면 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청문회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송영무 후보자가 대체로 방어를 잘 하고 있나요? 아유, 예, 오늘 뭐 사실은 정말로 송영무 후보자가 많이 소명됐어요. 본인의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라고 지적됐던 가령 예를 들면 그 소위 말한 10억 자문료 10억에 대한 이야기 있잖아요. 근데 예. 그게 마치 국민들은 방산비리랑 연결돼서 10억 받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절대 아니고요. 예. 그 부분은 인도네시아의 잠수함을 수출하는데 자문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역들도 외국의 사례는 그런 것들을 자문한다. 수출을 위해서. 현역들의 장군들이 가서 Real talk, real talk, real talk. 진짜 진짜 진짜가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공식 팟캐스트 진짜가 나타났다 시즌 3 29번째 방송 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 출연하신 전해철 최고위원은 가셨고요. 2부는 계속해서 강훈식 대변인 그리고 최민희 위원장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 잠깐 언급했는데요. 여야가 이제 국회 정상화에 대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구체적 내용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원내대변인님, 네. 이번에 그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것 의의라고 할까요? 뭐가 있을까요? 일단 먼저 이 합의 과정에 먼저 보고를 좀 드려야 돼요. 예. 우원식 대표가 이 합의 전에 한번 눈물을 보여가지고 예. 또 한번 이 이야기가 많았었죠. 본인은 눈물은 안 보였다. 울컥했을 뿐이다. 이러고 있습니다. 글썽글썽하셨어. 예. 네. 이게 어떤 거냐면 제가 오늘 이동영 작가하고 뭐 먹을래? 그래서 이야기를 했더니 소고기 먹을까? 그래서 소고기 먹어. 그러고 나서 이제 최민희 의원님한테 가서 뭐 드실래요? 저기 소고기 먹겠다는데 했더니 난 돼지고기 먹을 거야. 그래서 그래 그러면 다시 와서 야 그럼 돼지고기 먹자는데 우리 돼지고기 예. 먹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맨 마지막에 자유한국당을 만나러 가잖아. 그러면 난 채식주의자인데 딱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그거를 생각해 진짜 내가 지금 처음 공개하는 건데 2층에 대표실들이 다 있어요. 원내대표실들이. 원내대표실, 예. 거기를 정말 문지방이 닳도록 매일 가는 거야. 그리고 나한테 막 기자들은 물어봐. 뭐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늘 만나고 있죠. 늘 협상하고 있죠. 지난한 과정을 한 거야. 그리고 나서 그 전날 저녁에 이런 것들 대략 구두로 합의를 다 해요. 그래서 원래 이 안과 별로 다르지 않는 안을 며칠 전에 한 거예요. 근데 사실 국당 이야기하면서 국민의당 이야기하면서 우리 그 우원식 원내대표가 울컥한 건데 뭐 냉정하게 말하면 자유한국당은 못된 시어머니라고 쳐. 말리는 신우이꾸 짝인 거야. 이게 다 할 것처럼 이야기했다가 딱 그 자리에 가서 예를 들면 어젯밤에 이렇게 다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합시다. 이렇게 하면 뭐 이거 안 된다고 이제 와서 딱 현장에서 카메라 기자들 쫙 있는 데서 이야기 다 해놓고 마지막에 그러면 국당이 예를 들면 자유한국당 대표님 그러시면 안 되죠. 예. 일말에 그쵸. 거들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다 밤에도 이야기한 건데. 근데 나 몰라라 이렇게 가만히 하시는 거야. 있으니까. 그러니까 더 서운 거야. 이게 말리는 신우이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너무 서운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지난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만드는 거지. 만들었어요. 이걸 만드는 거고 이번의 의미는 일단은 정상화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되게 기대하고 기다리는 추경 문제를 일단 개문 발차한다. 아 개문 발차한다 안 들어있어. 합의는 아니잖아. 사당 합의에는 빠지는 거지. 아. 사당의 합의니까 이 합의문은 사당의 합의거든요.